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2 부문별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조경 시설물 공사와 식재 공사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조경 시설물 공사부터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시설물 공사에서는요, 지형 및 토공, 그리고 관배수 공사, 콘크리트 공사, 기초공사와 포장공사, 돌쌓기, 놓기공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형 및 토공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경공사에서 지형도를 읽는 것과 토공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지형도와 등고선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형도는 등고선으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죠. 그리고 축척에 따라서 대축척, 중축척, 소축척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5천분의 1, 2만 5천분의 1, 5만분의 1 이렇게 지형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각 지형도 축척별로 등고선의 간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5천분의 1과 2만 5천분의 1이 5배가 아닌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주곡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래서 비율로 일정하게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곡선을 외워주시는 것이고요. 5천분의 1은 5m, 2만 5천분의 1, 10m, 5만분의 1, 20m. 이 주곡선이 지형을 표현한 주실선이 되는 것이고요. 주곡선을 기준으로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게 계곡선이고요. 주곡선의 절반의 2분의 1 간격마다 표시한 것이 간곡선, 간곡선의 2분의 1 간격마다 표시되는 것이 조곡선입니다. 요 간격은 알고 계시면 주곡선만 외우셔서 요 세 가지의 축척의 등고선 간격을 알 수 있다입니다. 네, 등고선의 성질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등고선은 일반적으로 패곡선으로 표현되면서 없어지지 않죠. 도중에 소실되지 않고 교차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죠. 산정, 산꼭대기, 요지, 푹 꺼진 곳, 동굴, 그리고 절벽 예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네, 급경사지, 완경사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등고선을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위에서 본 그림 이것이 등고선이고요. 이것을 잘랐을 때 수평에서 바라본 그림 단면도인데요. 보시면 급경사지는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는 간격이 넓다 했죠. 보시면 이쪽은 간격이 좀 더 좁고 이쪽이 간격이 넓죠. 간격이 넓은 곳은 경사가 더 완만합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는 더 높고요. 등경사지에서는 등고선의 간격이 같고 등고선의 저위부에 밀집되고 고위부에서 간격이 멀어지면 철사면, 등고선이 고위부에 밀집되고 저위부에서 간격이 멀어지면 요사면인데 저위부에서는 간격이 밀집돼 있다가 고위부에서 간격이 멀어지면 완만해지는 거죠. 철사면이 되는 거고요. 등고선이 저위부에서는 간격이 완만하다가 멀다가 고위부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 경사가 높아지는 거죠. 이걸 요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듯이 여기가 5등고선, 10등고선, 15등고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쪽은 낮은 높이 쪽으로 등고선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낮은 쪽으로 구부러지면 능선이고요. 반대로 5에서 10등고선을 향해서 이쪽 방향을 5에서 10등고선을 향한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죠. 이쪽 방향이 계곡입니다. 숫자가 높은 쪽으로 구부러지면 계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량인데요. 측량은 지형을 측량하는 것이죠. 지형을
도면으로 나타내거나 현지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조경 공사의 기초가 된다. 측량의 종류는 크게 평판 측량, 수준 측량, 항공사진 측량 등까지 세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았고요. 보시면 평판 측량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기도 하고요. 평판 측량의 3요소, 정준, 치심, 표정, 기계를 수평으로 세우는 것, 지상과 도상의 측정을 일치시키는 것, 남북방향 맞추는 것으로 표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차가 크다. 요 세 가지 3요소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평판 측량 방법으로는 방사법, 전진법, 교회법 등이 있는데 또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후방교회법 등으로 나뉘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준 측량은 고저 측량, 레벨 측량이라고도 하고요. 레벨이나 함척, 줄자 등을 사용해서 표고나 고저차를 구하거나 목적하는 높이를 설정하는 측량 방법이고요. 항공사진 측량은 넓은 지역의 측량에서 효율적인 측량으로 동적인 대상물의 측량이 가능하고 분업화에 의해서 작업 능률이 높고 축적 변경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측량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 키를 보시면 이 핵심 키 내용은 뒤에 나오는 1-4 부지 정지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 정지 공사 설명때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공 용어입니다. 보시면 토공이란 흙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지 정지 작업을 위해 흙의 굴착, 식히, 쌓기, 다지기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 말이고요. 절토, 흙을 깎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굴삭, 굴착이라고도 하고요. 준설, 절취, 터파기 읽어보시고요. 터파기는 특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절취 이상의 땅을 파내는 작업으로 기초를 묻거나 할 때 주로 깎아내는 작업을 터파기라고 합니다. 성토는 흙을 쌓는 작업을 성토라고 하고요. 흙을 쌓는 작업 중에서도 흙이 치마에 의해서 계획한 높이가 안 될 경우에 치마를 대비해서 더돋기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좀 더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걸 여성고라고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정지, 부지 내에서의 성토와 절토를 모두 일컫고요. 정지, 성토 절토를 해서 땅을 정리하는 작업을 얘기하고요. 전압, 흙이나 포장 재료를 롤러 등으로 굳게 다지는 일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음 잔토 처리는 아까 터파기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기초를 묻기 위해서 파내는 일을 터파기라고 했죠. 터파기 후에 기초와 되메우기 흙을 묻고 남은 잔여 흙의 처리를 잔토 처리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초를 이런 식으로 묻을 곳을 파냈다면 요 파낸 흙이 남아있겠죠. 파낸 흙에 남아있고 기초는 다시 묻힙니다. 기초부를 묻고 그러면 남은 공간, 여유로 파냈던 공간에 되메우기 흙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 되메우기 흙은 요 파냈던 흙에서 다시 채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터파기 한 흙에서 기초부를 묻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도 여기는 흙이 남게 되겠죠. 그 남은 흙이 처리해야 할 흙의 양이기 때문에 잔토 처리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토공사의 안정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식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각은 흙을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되면 계속 쌓아 올린다고 높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높이까지 이상으로는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각이라고도 하고 휴지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각 이하로 흙을 쌓는 것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이고요. 보통 토질의 경우에서 30도 내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토공사의 안정에서 흙을 무너지게 하는 힘은 자중과 외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에 저항해서 점토는 점착력이,
사토는 내부 마찰각 때문에 이 안식각의 이 모양을, 흙이 모양을 무너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유지하는 그 각도가 휴지각 또는 안식각이라고 하는데 30도 내외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탈면 경사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책의 내용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요.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 경사로 나타낼 때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것이 맞고요. 정정을 해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탈 경사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직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 n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수직 높이 1에 대해서 수평거리 1, 여기는 수직 높이 1에 대해서 수평거리 2.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수직 높이 1, 수평거리 2 해서 1 해서 곱하기 100 하면 100% 경사가 되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직거리 1에 수평거리는 2,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50% 경사가 됩니다. 이거는 퍼센트법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1대 n으로 경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수직거리를 1로 고정으로 둡니다. 그리고 요 수직거리 1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림은 1대1, 두 번째 그림은 1대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과 수직거리 1과 그 수평거리의 비율로서 나타내는 것은 1대 n의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네, 토공시의 보통 토사의 경우 흙깎기, 절토는 1대1까지, 흙쌓기는 1대1.5 경사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다음은 토공기계입니다. 굴착기계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시험에는 파워셔블, 지면보다 높은 곳, 그러니까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높은 곳을 파내는 파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래그라인, 백호우는 기계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에 파내는 기계이고요. 크램쉘, 연약지방 굴착이고요. 스크레이퍼는 광범위한 성토와 정지 작업, 그리고 굴착 적재 운반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요. 불도저는 굴착 및 운반, 정지 작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적재 기계로는 로더가 있고요. 모터그레이더, 불도저는 정지기계, 그리고 운반기계, 다짐기계의 분류도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적 계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토적 계산은 토량을, 부피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양단면 평균법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죠. 공식으로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그 부피를 측정을 할 때 앞면의 면적과 뒷면의 면적을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을 낸 면적의 길이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앞 A1과 A2의 면적이 물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요것의 평균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를 줄여서 측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량 변화율인데요. 이 부분은 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계산을 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래질 흙의 경우 L값이 1.2에서 1.3이고 C값은 0.85에서 0.9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모래질 흙 1 입방미터를 파내어 놓으면 흐트러져서 1.2에서 1.3 입방미터가 되고 자연 상태의 흙을 다져 놓으면 0.85에서 0.9 입방미터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네, 설명해 보자면 어떤 자연 상태의 흙을 굴착기로 파냅니다. 파내게 되면은 분명히 굴착기로 파낸 흙은 1루베만큼인데 파낸 흙은 1루베만큼인데 파내고 나서 봤더니 그것은 1.2루베가 되었더라. 그러면 이것의 흐트러진 토양 비율은, 증가율은 얼만큼인가? 1.2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연 상태의 흙이 있는데 어떤 그릇에
파서 떠서 다져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져 넣기 전에는 1로 배웠는데 이게 다져지고 나서 보니까 0.9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다져진 후에 토양 감소율이 0.9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다져진 후에 토양 감소율 C값은 C분의 1 값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런 흙을 파냈고 이 부분에 다져서 어떤 흙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흙을 다져서 넣고자 할 때 다져지기 전에 얼만큼을 넣어야 다져진 이만큼이 되느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져지기 전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토량에 C분의 1 값을 곱해서 다져지기 전 토량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10누베만큼 12박미터만큼 토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파내 봤더니 흐트러지고 나서는 12만큼이 되더라 이 얘기고요. 10누베만큼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져지면은 9가 되지만 이 빈 공간에 채워 넣으려면 다져지기 전의 양인 C분의 1 값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C 값이 0.9라면 0.9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1.1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져지고 난 뒤에 10만큼의 양을 내가 흙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다져지기 전에 11.11만큼의 흙이 있어야 10만큼의 부피를 다져서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연 상태의 토량을 어느 정도 굴착하여야 성토 4500누베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4500에 이 C분의 1 값을 곱해주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이 됩니다. C 값은 0.9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면 보호 공법인데요. 비탈면을 크게 식물에 의해서 그리고 옹벽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식물에 의해서는 떼심기, 종자 뿜어 붙이기, 비탈면 식수공법, 식생블룸 및 식생자루공법 등이 있는데요. 하이드로 시딩이라고 하는 종자 뿜어 붙이기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옹벽 같은 경우에는 중력식, 캔틸레버, 그리고 부벽식, 조립식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중력식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참고로 보시듯이 요 자체 중량 자체로 토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높이 3m 이하의 옹벽에 적당합니다. 자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캔틸레버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저판을 이용합니다. 이 뒷판 부분인 저판을 이용해서 토합을 같이 견디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4에서 6m나 6m 이하 정도의 중간 정도 높이의 옹벽으로 적합한 것은 캔틸레버이고요. 부벽식은 부벽을 덧대는 것입니다. 그 부벽이 앞에 또는 옹벽의 앞쪽 아니면 뒤쪽에 부벽을 덧대어서 높은 그런 옹벽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높이 6에서 10m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배수 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배수 공사부터 살펴보시도록 하시면요. 배수 방법은 크게 표면 배수와 면거 배수, 밖으로 보이게 되는 배수 방법이고요. 암거 배수와 심토층 배수는 지하층에서 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배수 계통 그리고 암거 배수망의 배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기출에 몇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같이 별표를 쳐놓았죠. 배수 계통
이거는 배수관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직각식, 차집식, 선형식, 방사식, 집중식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양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림과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암거 배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암거 배수망을 배치하는데 그 배수망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어고형, 질치형, 선형, 차단형, 자연형 등이 있는데요. 어고형이 넓은 평탄지에 가장 적합하고요. 좁은 평탄지에는 질치형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평행식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선형, 차단형, 자연형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전면 배수가 필요 없는 공원 같은 쪽에 많이 쓰이는 것은 자연형입니다. 네, 다음은 관수공사인데요. 관수는 인위적으로 식물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수동적인 것으로는 지표관수법이 있고요. 자동식 관수법에는 살수식과 점적식이 있는데요. 살수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팝업 살수기가 많이 이용되는데 회전장치가 작동이 끝나면 원위치로 돌아가서 시각적으로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점적식 관수는 그 용수의 이용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지표나 지하의 특수한 구조의 점적기 구멍을 통해서 정해진 수량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의 내용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골재 같은 경우도 앞에서 나왔었지만 구형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굳은 시멘트 풀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 우수한 골재이다. 이런 것도 기출이 됐으니 봐두시고요. 혼화재료는 혼화재와 혼화재로 나뉜다고 했고요. 뒤에 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질 계량 및 중량재로서 시멘트량의 5% 이상 사용하는 것은 혼화-I재고요. 시멘트량의 5% 미만으로서 약품적 성질을 가지고 첨가한다는 것은 혼화재입니다. 혼화재는 포졸란, 플라이애쉬, 슬래그. 두 번째 혼화재는 A이제, 응결경화 촉진제, 감수제, 방수제, 지연제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A이제가 그래도 출제 비율이 높은데요. A이제는 공기연행제라고 해서 미세 기포를 발생시켜서 골고루 섞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고 단위 수량 감소, 수밀성 향상, 발열량 감소. 하지만 미세 기포를 고르게 배치시킴으로써 강도와 부착력은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크리트는 시공 순서가요.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양생인데요. 순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배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중량 배합과 용적 배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량을 표준량보다 많이 넣게 되면 부배합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더 강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비비기는 손삽 비비기와 기계 비비기가 있고요. 운반은 레미콘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운반 시간 1시간 이내로 하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치기인데요.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 곳부터 가까운 곳 순서로 하는 것이 맞고요. 계획된 작업구역 내에서는 연속 붓기를 하고 재료 분리가 있을 때에는 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재비빔을 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다음으로 다지기는 인력과 기계로 할 수가 있고요. 양생 중요한데요. 양생은 콘크리트를 친 후에 수화작용이 충분히 되도록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응결은 1시간 이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끝나고 양생은 그 이유가 이제 양생입니다. 재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양생 28일, 재령 28일 기준의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슬럼프 시험이 나오는데요. 슬럼프 시험은 반죽의 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콘에 그 반죽을 넣은 다음에 빼낸 후에 무너진 높이, 반죽의 무너진 높이를 재는 것인데 이 무너진 높이,
슬럼프 값이 되고요. 슬럼프 값이 적을수록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돌쌓기, 놓기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돌쌓기 공사부터 보시게 되면 자연석 무너짐 쌓기, 그리고 호박돌 쌓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사진으로 첨부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연석 무너짐 쌓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돌 사이에 빈틈에 회양목이나 철쭉 같은 관목류나 초화류를 이용해서 돌틈 식재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호박돌 쌓기 같은 경우는 그 둥글고 넓적한 호박돌을 찰쌓기하여 옹벽이나 벽체 등에 사용하는 것이고, 십자줄눈을 피한다 라고 써있죠. 십자줄눈은 다음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십자줄눈이 나와 있는데요. 통줄눈이 여기서 말하는 십자줄눈이 되겠습니다. 이음새 부분이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줄눈 혹은 십자줄눈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 줄눈의 형태고요.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여야 미관상이나 아니면은 그 내력을 버티는 그런 구조상이나 안정되다고 봅니다. 쌓는 모양에 따라서 켜쌓기, 골쌓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켜쌓기는 층이 나오게 쌓는 것을 켜쌓기라고 하고요. 골쌓기는 층이 없습니다. 층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난층막쌓기라고도 합니다. 또한 돌쌓기는 모르타르 사용 여부에 따라 맷쌓기와 찰쌓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맷쌓기 같은 경우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뒷체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수가 잘 되지만 견고하지 못해서 표준 기울기가 1대 0.3까지이고요. 찰쌓기는 줄눈의 모르타르를 뒷체험에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배수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준 기울기는 1대 0.2까지 높은 기울기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경관석 놓기 같은 경우에는요. 3, 5, 7 등의 홀수로 놓고 돌과 돌 사이의 거리와 크기 등을 고려한다가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공사와 포장공사인데요. 보시면 그림을 토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립기초는 각 기둥을 하나마다 기초를 하는 것이고요. 연속기초는 여러 개의 기초를 줄줄이 한다고 쳤을 때 긴 기초, 연속적인 기초로 받치는 것입니다.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초를 복합적으로 하나의 기초로 받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온통기초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또는 구조물 전체의 밑에 전체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온통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기초라는 것은 기둥, 벽, 토대, 동바리 등으로부터 받는 하중을 집안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하부의 구조를 말하고, 기초보다 더 아래에 기초를 보강하는 구조를 지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포장공사 넘어가 보시면 포장 재료에 따라서 인공재료와 자연재료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포장재료의 선정 기준은 구하기 쉽고 저렴한 재료여야 하고요. 재료의 질감과 미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마찰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콘크리트 블럭 포장, 그리고 벽돌 포장 이런 것들은 그 아래 구조까지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지하부에는 잡석 지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쪽으로 모래, 그 위쪽으로 블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형 고압 블록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조경 요소이고요. 콘크리트 블록의 결합력과 강도를 보완한 제품으로 연약 집안에도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하중 분산에 유리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벽돌 같은 경우에는 마모와 탈색이 쉬우며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보시면 파괴와 보수가 어렵고 부등치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두께를 최소 10c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비 50% 이내,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신축 줄눈과 수축 줄눈이라는 줄눈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투스콘 포장인데요. 아스팔트 유제의 다공질 재료로 혼합하여 그 안에 공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수의 통과를 가능하게 한 친환경적 포장입니다. 다음 판석 포장은요. 사진에 잘 나와 있죠. 시각적 효과가 아주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포장면의 유출량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십자 줄눈을 피해 Y자 줄눈으로 시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Y자 모양의 줄눈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 수경시설 및 조명시설 공사인데요. 수경시설 중에서는 연못, 분수, 벽천 등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특히 연못에서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류구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다른 말로 169 오버플로우라고도 하는데요. 연못에 수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 수면 바로 위에 구멍을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위치하게 하는 것으로 급수구보다는 낮게 위치하도록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명시설 공사인데요. 조명시설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 그리고 가장 수명이 높은 것은 수은등 그리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나트륨 등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식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공사에서는 규격 표시와 식재품 산정 그리고 수목 식재공사 그 수종별 이식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격 표시부터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는 H라고 하고요. 수간폭은 W입니다. 그리고 근원 직경은 R, 흉고 직경은 B라고 합니다. 지하고는 지면에서부터 첫 번째 가지가 뻗은 위치까지의 높이를 의미하고요. BH라고 합니다. 다른 단위는 모두 다 미터 단위로 쓰는데 흉고 직경과 근원 직경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를 단위로 합니다. 차이가 있는 걸 알아두시고요. 흉고 직경은 가슴 높이에 측정한 직경을 얘기하고 근원 직경은 지제부, 지면에 인접한 곳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규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교목 같은 경우에는 HW, HWR, HR, HB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관목은 대부분 HW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경목, 이거는 만성 관목이라고도 하죠. HR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W 같은 경우에는 수고와 수간폭으로 나타내는 규격이고요. 상록 교목류 그리고 일반 관목류를 HW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HWR 세 가지를 같이 나타냅니다. 독특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낙엽 교목류는 HR을 주로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낙엽 교목류 중에서 일부만 HB를 씁니다. 흉고직경과 수고로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흉고직경을 쓰는 수종들은 플라타너스 왕벚나무, 은행나무, 튤립나무, 메타세카이어, 자작나무, 현사시나무, 층층나무, 은단풍, 가죽나무, 개수나무, 벽오동, 수양버들입니다. 이 종류를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묘목 같은 경우에는 간장 그리고 R, 근장 이렇게 나타내고요. 만경목은 H와 R로 나타낸다. R은 근원 직경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수종마다 다른 규격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규격을 쓰게 되면 식제품도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HW를 규격으로 쓰는 것들은 수고에 의한 식제품을 적용하고요. HB를 규격으로 쓰는 수종은 흉고직경에 의한 품을 적용, HR을 쓰는 것들은 근원직경에 의한 식제품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것이 수감폭에 의한 식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으니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문제를 푸셨듯이 관목 같은 경우에는 수고에 의한 식제품을 적용하게 되고요. 수고가 1.5m 이상일 때에는 높이에 따라 품을 또 가산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식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이식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눈이 트기 직전에 이른 봄과 휴면으로 접어드는 가을철이 적기입니다. 가을 이식은 특히 침엽수류는 좀 더 이른 가을이고요. 낙엽, 하엽수류는 모두 낙엽되고 된 휴면기인 10월에서 11월이 적당합니다. 네, 이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인 뿌리 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식 후에 활착이 용이하도록 이식 전에 뿌리를 잘라 조치하는 것입니다. 뿌리 돌림의 시기는 이식 1, 2년 전이 적당하고 최소 6개월 전 초봄이나 늦가을이 적당하다. 이 방법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굴치는 수목을 캐내는 작업을 말하죠. 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근원직경의 4배에서 6배 정도로 한다. 굴치할 때는 주로 뿌리분을 같이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나무 부분이 있고 밑에 뿌리 분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근원직경이란 지제부에 있는 요 직경을 의미합니다. 요 직경에 4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길이로 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소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가장 얕은 것이 2D, 그 다음 3D, 그 다음 4D 깊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D 얕은 것은 얕은 것은 접시분이라고 하고요. 보통 분이 3D, 깊은 것은 조개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수목식재공사인데요. 수목식재공사는 가식, 운반, 식재, 후조치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배수가 잘 되고 사질 양토인 곳에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이 내리쬐지 않는 그늘진 곳이 더 좋습니다. 운반에서 중요한 내용은 뿌리분을 차의 앞쪽을 향해 싣고 수관을 뒤쪽을 향하도록 적재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식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혈파기인데요. 식재 구덩이를 파는 것을 식혈파기라고 합니다. 식재 구덩이는 뿌리분보다 1.5에서 3배 정도 크게 판다고 알아두시고요. 식재는 구덩이에 수목을 앉히고 원래 깊이와 방향대로 맞춘 뒤에 표토를 먼저 넣습니다. 표토를 넣고 뿌리분을 넣은 뒤 흙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물죽쓰기 합니다. 보통은 물재임이라고 해서 물죽을 쓰고 특수한 경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흙잼이라고 해서 물을 넣지 않고 죽쓰기를 합니다. 그럼 물이 다 스며들고 나머지 흙을 채운 후에 물집을 만든 후에 관수하고 멀칭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네, 식재가 끝났으면 이제 식재 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식재 후 조치는 전정, 그리고 지주목 설치, 수피 감기, 시비 등이 있습니다. 전정 같은 경우는 주로 생리 조정을 위한 전정을 합니다. 뿌리분을 자르게 되면서 지하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지하부만큼 지상부도 솎아주는 전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 비율을 TR율이라고 해서 TR율을 맞추는 전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재가 끝나고 지주목 설치도 하게 되는데요. 지주목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산바리형 그리고 삼각지주, 사각지주인데요. 산바리형은 3개의 기둥만으로
이 나무에 엇대어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삼각지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기둥에 가로목을 덧댑니다. 그래서 가로목을 덧대고 그 가로목을 삼각형으로 고정을 한 뒤 다리를 3개를 더 세워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삼각지주, 삼바리지주를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각지주는 마찬가지로 다리가 4개고 이 가로목에 사각형의 나무를 덧대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숲이 감기 작업은요, 수분 증산 억제, 병충해 예방, 동해 예방, 피소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고요. 시비는 이식 당시에는 시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뿌리 활착이 완료된 7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질소질 비료의 시비를 더 금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비와 관련된 내용은 조경관리단원에서 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식재인데요. 잔디 및 초화류에서 잔디가 비중 있게 나오는 편인데요. 잔디 떼심기 그림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이 그림 중에서 전면대 붙이기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고 어긋나게 붙이기나 줄대 붙이기로 주로 시공됩니다. 때를 붙이는 방법 말고도 종자 파종의 방법이 있는데요. 경운, 시비, 정지 및 전압, 파종, 전압, 2차, 관수, 멀칭 이런 순서로 시공하게 되고요.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의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는 떼밥 주기를 같이 여기에 적어 두었는데요. 떼밥 주기는 탑드레싱 혹은 배토 작업이라고도 하고 모래, 토양, 유기물,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섞어서 잔디 시공면에 뿌려주는 것인데 지하경이 토양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 잔디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부문별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4번째 과목 조경 시공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